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리커런 뉴럴 네트워크와 어텐션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자료를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준 저희 연구실 이지윤 박사과정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제가 오늘 리커런 뉴럴 네트워크, 짧게 RNN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RNN은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 대표적으로 쓰이는 방법론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RNN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또 다른 시계열 데이터 예측 방법론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리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전통 통계 기반의 방법론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먼저 이동평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동평균법은 말 그대로 이렇게 구간을 정하고 이 구간들이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마다 평균을 구해가지고 그 평균 값으로 미래값을 예측하는 그런 간단한 방법론입니다. 자, 지수평활법은 이동평균법과 같은 건데, 이제 가중치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데이터는 좀 더 정보가 많을 것이니까 가중치를 많이 두고, 또 먼 과거는 가중치를 적게 두는 그런 어떤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전통 통계 기반의 대표적인 모델이 아리마 모델입니다. 아리마 모델은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과 무빙 에버리지 모델이 결합된 모델인데요. 자, 이거는 일반적으로 단별량 시계열 예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변수 y가 있으면 오토 리그레시브나 무빙 에버리지 모델의 핵심은 과거의 어떤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나의 과거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어떤 방법론입니다. 자, 시즈널 아리마 모델은 이제 아리마 모델인데, 이제 계절적인 특성, 계절적인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절적인 요인을 반영한 아리마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너리 베리어블 모델은 이 시점을 변수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당 시점에 해당을 하면 그 변수가 1, 그렇지 않으면 0, 이런 식으로 각 변수를 0과 1로 표현한 그런 바이너리 변수로 표현한 그런 모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라이고노메트릭 모델이 있는데, 이거는 이런 계절적 변동이 있는 그런 시계열 데이터에 계절적인 변동을 사인과 코사인의 함수로 조합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표현한 그런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그로스 커브 모델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타임 시리즈 리그레션 위드 오토 코릴레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회귀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자, 회귀 모델은 거기에 가정이 있어. 에라항의 맞아요. 에라항의 그런 에라항들이 서로 인디펜던트, 독립이다라는 가정이 있는데, 타임 시리즈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독립이 아니라 서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라항이 시점별 코릴레이션이 있다라는 가정을 반영한 그런 어떤 회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리맥스라는 모델이 있는데, 아까 아리마 모델은 일반적으로 단별량 모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x가 있는 경우에 일반적인 아리마 모델은 반영이 안 되는데, 이 x 변수가 있을 때 그 x 변수를 반영하는 그런 아리마 모델을 우리가 아리맥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그 밖에 프라핏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머신러닝 기반 시계열 데이터 분석 방법론은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머신러닝 방법론들이 다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네, 서포트 벡터 머신, 리그레션, 혹은 랜덤 포레스트, 부스팅, 가우시안 프로세스, 그 다음에 히든 마크업 모델, 이런 것들이 다 시계열 모델에 적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시계열 데이터 분석 방법론은, 자, 이제 오늘 좀 배울 리커런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1986년도에 나왔고, 그 다음에 한 10년이 지난 후에 LSTM이라는 방법론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GRU라는 모델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Seq2Seq이라는 모델이 지금 현재 이제 뉴럴 립스, 당시 립스라고 부르는 학회에서 발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Seq2Seq with Attention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계열 데이터는 주로 이제 RNN을 사용했는데, 이제 CNN을 사용해 보니까, CNN은 보통 이제 이미지에 잘 적용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시계열 데이터에서도 우리가 CNN을 적용해 보니까, 정확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제 CNN과 그 변종들이 나오게 됐고요. 자, 그 다음 2017년도에, 립스에서 트랜스포머라는 이제 개념이 나옵니다. 트랜스포머의 개념이 나오고, 그 이후에 트랜스포머 개념을 이용한 여러 가지 모델들이 나오게 됩니다. GPT 모델과 뭐 버트란 모델, 이런 모델들이 쭉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모델들이 이제 인공지능 기반 시계열 데이터, 어떤 시퀀스, 데이터가 시퀀스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이런 형태로 있죠. 일단 담별량 데이터가 있고, 담별량 데이터는 변수가 한 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센서가 한 개가 있고, 다별량 데이터는 변수가 두 개 이상 있는 거죠. 여기서는 다섯 개가 있네요. 또 이미지 데이터 뭐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시계열 데이터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시간이 어떤 포함이 된 거야. 개입이 된 거죠. 시간이 개입이 된 거야.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담별량 데이터가 시간에 따라서 얻어지면 이게 시계열 담별량 데이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별량 데이터가 시간에 따라 얻어지면 시계열 다별량 데이터, 또 아까 봤던 이미지 데이터가 이렇게 순서에 의해서 여기서 2에서 1로 가고 또 이렇게 가네요. 그래서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이미지는 또 시계열 이미지 데이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보통은 자, 시계열을 반영을 하지 않은 모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딥 뉴럴 네트워크예요. 자, 딥 뉴럴 네트워크는 뭐냐면 어떤 t 시점에 어떤 값을 예측하고자 할 때 t 시점 정보만 이용을 하는 거예요. 현 시점 정보만 이용을 해가지고 은닉층을 거쳐가지고 어떤 y를 예측하는 이런 구조라면 시계열을 반영하는 RNN은 어떤 구조냐면 우리가 t 시점의 y 값을 알고 싶어. 그때 t 시점의 정보뿐만 아니라 t-1 시점의 정보, 또 t2, t-2 전 시점이겠죠. 그 시점의 정보까지 모두 반영해가지고 우리가 t 시점의 y 값을 예측하는 그런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구현한 방법론이 RNN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RNN을 설명드리기 전에 일반적인 딥 뉴럴 네트워크를 설명을 한번 먼저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왔어. 데이터가 이렇게 t가 이제 첫 번째 시점에서 들어오면 이 t 시점, 이 t가 1인 거잖아요. 그래서 t가 1인 시점은 뭐 이제 처음이니까 이 시점만 갖고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정상인지 불량인지 예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x1 그러니까 t가 1일 시점에 데이터가 들어오고 거기에서 은닉증 히든 벡터가 구성이 되고 그 히든 벡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y 값이 예측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점에 데이터가 오면 첫 번째 시점 데이터는 이용하지 않고 두 번째 시점 데이터만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시점 데이터만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히든 벡터 구하고 그 히든 벡터를 이용해가지고 또 두 번째 시점에 예측 값을 우리 값을 또 예측하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시점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 시점도 세 번째 데이터만 이용을 해가지고, 그렇죠? 세 번째 데이터만 이용해가지고 또 해당 시점, 세 번째 시점이겠죠. 세 번째 시점의 반응 변수를 예측하는 그런 구조가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딥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한 거는 한 시점의 데이터를 예측할 때 이전 시점 정보를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전 시점 정보에 영향을 받지 않은 데이터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시계열 데이터는 이전 시점에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데이터이거든요.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런 딥 뉴럴 네트워크의 전략으로 사용하면 조금 정확한 예측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전 시점 정보를 반영해가지고 좀 더 정확한 예측을 하자라는 것이 이제 모티베이션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t 시점에서의 어떤 값을 예측할 때 이전 시점 정보를 반영하면 이 예제에서 이전 시점이면 t-1과 t-2가 되겠죠. 그래서 전 시점과 전전 시점의 정보를 이용을 하면 좀 더 t 시점의 상태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시점 정보를 우리가 여기에 더해야 되는데 어떻게 더할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어. 그래서 지금 t 시점에서 지금 현재 목표는 t 시점에서의 y 값을 예측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t-1 시점의 정보를 이용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t-1에서의 히든 벡터도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t-1 시점 때 만들어진 그 히든 벡터를 t 시점의 히든 벡터와 뭔가 합성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성을 하냐면, 그렇죠? 어떻게 합성하지? 라고 하면 간단합니다. t-1 시점의 히든 벡터를 갖고 오는 거죠.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해당하는 웨이트를 곱해가지고 어떤 히든 벡터를 구하고, 그래서 t-1 시점의 히든 벡터와 t-1 시점의 히든 벡터와 t 시점에서의 히든 벡터를 같이 합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제가 이 시점에서의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t 시점에서의 히든 벡터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보라색으로 표현하는 거, 이 시점 이게 뭐예요? 이게 t-1 시점의 히든 벡터거든. 이 두 개를 결합을 하라는 거지. 결합을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히든 벡터를 만든다는 거. 자, 그러면 지금 t-1 정보 이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t-2도 이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t-2를 이용을 해가지고 일단은 t-1의 히든 벡터를 구하고, 그 히든 벡터를 다시 t 시점에서 결합을 해가지고 t 시점을 이용하니까 t 시점에서는 t 그 다음에 그 t 시점의 정보, 그다음 t-1의 정보, t-2의 정보를 모두 다 사용한 그런 꼴이 되겠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t 시점의 상태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렇죠? 현재 시점의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의 그 정보를 전부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의 기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때요? 우리가 t 시점을 이용할 때 t-1을 이용하고, 또 t-1을 할 때 t-2를 이용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과정의 반복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t-1, t-2 이렇게 시점이 두 개, 과거 시점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 과거 시점이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쭉 늘어나가야 돼. 이렇게 늘려야 돼. 그러면 어떤 표현 방법론에서 좀 약간 비효율적일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다음 장에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짠!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요약을 하는 거야. 하나의 그림으로. 하나의 그림으로 요약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보면 이 하나의 그림에 아까 그 세 개의 그림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반복 혹은 순환. 그 영어로 우리가 recurrent를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순환이라고 이제 해석을 했는데요. 저는 반복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쓰는 또 그리고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주의할 점은 여기서 사용하는 그 파라메타 있잖아요. 파라미터 WHH랑 그 다음에 WXH는 다 동일하다. 시점마다 다 동일하다라는 것.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 자,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서 각 시점마다 파라메타를 동일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돌아가는 HH에 대한 파라미터랑 그 다음에 X에서부터 올라가는 파라미터는 다 모든 시점에서 일단 동일하게 간다라는 게 RNN의 어떤 기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액티베이션 펑션은 뭐 10H 그다음 softmax 이렇게 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시고요. 우리가 뭐 렐루를 써도 되고 뭐 다른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을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주 그 RNN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개념만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RNN은 순환신경망은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데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매니 투 원은 뭐죠? 들어가는 것이 여러 개고 예측하는 것은 하나. 말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돼요. 원 투 매니는 들어가는 건 하나인데 나오는 건 여러 개고, 매니 투 매니는 여러 개 들어가서 여러 개 나오는 거고, 매니 투 매니 여기서는 약간 이렇게 순서를 약간 고려한 그런 구조겠죠. 매니 투 매니인데 이 세 번째 매니 투 매니와 네 번째 매니 투 매니는 약간은 좀 다른 그런 어떤 구조로 보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자세하게 보면 매니토어는 말 그대로 여러 개가 들어가지고 지금 이 구조죠. 매니토어는 여러 개의 구조가 들어 여러 시점으로 여러 시점의 정보가 들어와서 뭔가 하나를 예측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예제가 매니토1의 예제입니다. 그래서 T 시점의 상태, 이 한 시점의 상태를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를 예측하고 싶은데 우리가 뭘 이용했습니까? 맞아요. T도 이용하고 T-1도 이용하고 T-2도 이용하고 맞죠? 이거를 T 시점의 상태를 예측하고 싶은데 T도 이용하고 T-1도 이용하고 T-2도 이용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는 뭐다? many. 근데 나오는 거는 한 개. 그렇기 때문에 이게 many to one의 대표적인 예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one to many는 말 그대로 들어가는 건 하나고 나오는 게 여러 가지야. 그래서 어떤 예제가 있냐면 이렇게 이미지가 주어져 있어요. 그죠? 이게 누구죠? 극 중에는 주다한테, 그다음에 엄기준 배우죠. 네, 엄기준 배우. 엄기준 배우가 남성 배우잖아요. 이 남자 배우가 전화를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원투맨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미지에 대한 어떤 캡션을 다는 그런 문제. 그게 원투맨의 어떤 대표적인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이 주어졌을 때 이 사진에 대해서 남자가 전화를 한다. 이렇게 어떤 맨이 세 개의 단어로 예측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투맨의 예제입니다. 자, 매니 투 매니는 들어가는 것도 여러 개, 나가는 것도 여러 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품사를 예측하는 것. 문장에는 단어가 이렇게 있고 그 단어마다 품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가는 주어이고 그 다음에 전할은 목적어, 그 다음에 뭐 한다는 뭐 동사 이렇게. 그래서 part of speech tagging, post tagging 문제라고 하는데 품사를 예측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many to many의 대표적인 예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매니투매니의 약간 다른 구조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뭔가 들어오는 게 있고 또 어떤 시점 이후에 뭔가 들어오는 것이 이렇게 동시에 예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보였던 건 매니투매니인데 뭔가 이렇게 동시에 뭔가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뭔가 들어오면 한 문장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다른 문장이 나오는 이런 순차적으로 예측하는 문제예요. 대표적인 건 뭐냐면 번역이죠. 머신 트랜슬레이션스. 그래서 I love you 영어가 들어왔고 그다음 나는 너를 사랑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된 예제이네요.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 앞부분을 우리가 이제 인코더라고 부르고 이제 뒷부분을 디코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딥러닝을 많이 배우다 보면 딥러닝 계열의 모델을 많이 배우다 보면 인코더 디코더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인코더는 뭔가 들어오는 입력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디코더는 출력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코드라는 게 뭐냐면 뭐 암호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인코드는 이는 뭐예요? 이는 코드를 만드는 거, 코드화하는 거고 디코드는 그 코드를 우리가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푸는 거잖아요. 코드를 해독하는 거잖아요. 암호를 해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뭔가가 들어왔을 때,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일단은 암호화하는 거야. 뭔가 인코드를 하는 거야. 인코드를 하고 그 다음에 추후에 그거를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장으로 디코드하는 그런 어떤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이제 인코더 부분은 영어고 디코더 부분은 우리나라 말이네요. 자, 그래서 이런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 sequence to sequence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짧게 seq to seq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seek to seek은 이제 영어가 들어오고 우리가 한글로 번역을 할 건데 기본적인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인코더에 있는 문장이 다 들어와. 그래서 인코더에 있는 문장을 잘 요약할 수 있는 어떤 벡터를 만들어요. 그걸 이제 컨텍스트 벡터라고 하는데요. 그 컨텍스트 벡터를 일단 만든 다음에 이 컨텍스트 벡터를 이용해 가지고 디코더에 있는 단어들을 쭉 예측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코더에 이런 문장이 들어왔을 때 인코더를 잘 요약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벡터를 만들고 이 하나의 벡터가 번역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말이죠. 우리나라에 번역하고자 하는 모든 단어를 다 해결을 하는 거야. 맞죠?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계점은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할 때 있어가지고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한 글자씩 번역을 하는데
나는을 번역할 때 인코더 부분에서 I love you 3개의 단어가 있는데 이 3개의 단어가 뭐 이렇게 동일하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별하게 나는을 번역할 때 인코더의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할지 이게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인코더의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그거를 반영을 못해. 지금 현재 그 seek-to-seek 구조는. 그래가지고 한번 단어 예측 시 매 시점마다 매 시점이라는 거는 나는을 예측할 때 혹은 너를 예측할 때 사랑해를 예측할 때 이렇게 시점마다 뭔가 이렇게 컨텍스트 벡터를 다르게 만들면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되지 않을까. 아까 오리지널 seek-to-seek은 I love you를 포함할 수 있는 그 요약한 어떤 하나의 컨텍스트 벡터로 그냥 쭉 그냥 이렇게 예측을 한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매 시점 우리가 뭔가를 번역할 때 좀 중점을 둬야 되는 I, love you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단어를 중점을 둬야 될지를 조금 정보를 주면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중요한 단어를 더 집중해서 보자.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중요도를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나는을 일단 예측할 때 자, 이건 좀 지우고 나는을 예측할 때 이 인코더의 I love you 세 글자 중에서 어떤 거죠? 맞죠? I잖아요. 맞죠? I. I가 중요해. I가 나는이 되는 거니까 I가 love나 you보다 조금 더 중요하게 작용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중요도를 어떻게 정의할까? 중요도는 결국 유사도야. 맞죠? I랑 나는이 더 유사할 거 아니야. love랑 나는 혹은 you랑 나는보다 훨씬 유사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유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중요도를 정할 건데 유사도를 매저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쓰는 것이 이제 두 히든 벡터 사이의 내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나는을 우리가 예측할 때 i의 히든 벡터와 이 나는의 히든 벡터 지금 이게 이렇게 간 거야. 나는의 히든 벡터를 이렇게 내적을 해가지고 우리가 21.1이라는 값을 얻었어요. 자, 마찬가지로 러브와 나는의 러브의 히든 벡터하고 나는의 히든 벡터하고 우리가 유사도를 계산했더니 얼마야? 8.2가 됐어. 자, 끝으로 U와 나는 이 U와 나는의 그 유사도 그 내적을 구해봤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6.3이 나왔어.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내적 값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내적 값이 크면 유사도가 큰 거야. 그래서 이제 제일 큰 건 뭐예요? i가 21.1이니까 압도적으로 크잖아요. 그래서 i랑 나는이 유사도가 크다라는 걸 알았어. 이걸 조금 더 뭐랄까 좀 객관적인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확률 값으로 한번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맥스 펑션을 써가지고 21.1은 0.9, 8.1은 0.06, 그다음 6.3은 0.04가 얻어졌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유사도가 큰 것이 확률값이 큰 거야. 그러면 확률값이 큰 단어로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보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 그렇죠? 그래서 0.9, 0.6, 0.64. 그래서 이 t-2 시점, 이 나는을 예측할 때 그 컨텍스트 벡터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0.9의 가중치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 0.06 그 다음 0.04 이 세 가지를 다 더해 가지고 만든 컨텍스트 벡터예요. 그러면 i에 조금 더 가중치가 준 그런 컨텍스트 벡터일 거잖아요. 아까 오리지널 seek-to-seek은 뭐였어요? 그냥 이렇게 가중치를 두지 않고 그냥 I love you를 그냥 다 포함할 수 있는 컨텍스트 벡터 하나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때? 좀 다른 점이 이렇게 각 시점마다 나는을 예측할 때 쓰는 컨텍스트 벡터 또 너를 예측할 때 컨텍스트 벡터가 다를 거라고 사랑해 할 때 또 다를 거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너를 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너를 할 때는 너를도 마찬가지야. 너를도 했더니 이거 이제 자세한 과정은 그러니까 나는에 일단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어, 그 확률값이 이렇게 나왔어. 너를은 영어에서 뭐예요? U잖아. 그래서 U가 가장 유사도가 컸고 거기에 확률이 제일 컸다. 그래서 이 U의 어떤 확률, U에 해당하는 히든 벡터가 많이 가중된 그런 컨텍스트 벡터가 t-1 시점에서 생긴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사랑해.
T시점을 할 때는 어때요? 사랑에는 러브잖아요. 그래서 러브가 아니나 다를까 가장 큰 확률을 가지고 있고 이를 반영한 컨텍스트 벡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각 시점마다 컨텍스트 벡터가 어때? 다 다른다라는 거죠. 이 확률 값이 뭐냐면 바로 어텐션 스코어예요. 됐죠? 그래서 어텐션 스코어를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고 각 시점마다 어디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 확률 값으로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RNN과 이제 어텐션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뭔가 어떤 디테일한 그런 어떤 막 이런, 뭐라 그럴까, 막 디테일한 어떤 수학적인 그런 어떤 그 이론, 이런 거를 설명을 드리는 그런 어떤 강의는 아니었고요. 일단 RNN과 어텐션을 한 번 정도 이해를 하는, 맞죠?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한 어려운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사실 RNN과 어텐션은 많은 친구들, 많은 학생들이 아, 참 뭐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 우리가 처음 들어갈 때 이 개념을 조금 이제 잡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런데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 그러니까 RNN과 어텐션 그 개념을 잡는데 조금 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텐션은 아까 어떻게 했냐면 이 중요도를 관측치별로 중요도가 가능하다라고 했어. 그래서 기존의 머신러닝 방법들은 그렇죠? 디시전 트리라든지 랜덤 포레스트라든지 이런 방법론도 중요 변수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뭔가 센서가 있다라면 센서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뭔가 예측 불량인지 아닌지 예측하는 문제라면 아 여기서는 센서 2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우리가 뭐 디시전 트리라든지 랜덤 포레스트라든지 뭐 부스팅을 이용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변수가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어텐션은 아까 번역기에서 봤듯이 각 시점마다 맞죠? 각 시점마다 중요도가 다르게 도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 Y에 뭐 분량이 있고 뭐 이렇게 있다면 분량 뭐 이렇게 분량 뭐 정상 뭐 이렇게 있다면 지금 시간이 이렇게 준 거지. 그래서 12시에는 이제 이 빨간색이 좀 더 빨갈수록 좀 더 중요한 거야. 어텐션 스코어가 큰 거야. 그래서 12시에는 어때요? 센서 4가 굉장히 빨겠네요. 맞죠? 센서 4가 좀 중요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쭉 가가지고, 16시에는 반대로 여기가 이제 중요하게 된 거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떤 시간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중요도가 달라질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일반적인 트레디셔널 머신러닝에서는 그런 시점별로 각 관측지별로 중요도를 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어텐션 스코어는 그 관측지별로 중요도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 자, 관측지별로 중요도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버롤한 이런 식으로 오버롤한 중요도 당연히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평균을 취하면 되는 거지. 평균을 취하면 오버롤한 중요도가 또 나올 테니까.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방법론이 이제 어텐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어떤 그 딥러닝 방법에 그런 블랙박스 모델 있잖아요. 이런 딥러닝 모델에 사용된다라면 지금 보통 이제 어텐션은 딥러닝 모델에 사용이 되는데요. 그 딥러닝 모델의 최고 그 한계점이 뭐였죠? 단점이 뭐였냐면, 그렇지, 예측력은 좋은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석 가능한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어텐션도 바로 맞습니다. 해석 가능한 인공지능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이제 RNN하고 어텐션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조금 더 또 어려운 개념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